판단 기준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통상해고가 뭔가요? 통상해고. 통상 우리 법에는 법 체계에는 해고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뭡니까? 징계해고죠. 잘못했으니까 해고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한다. 여기 있어요. 뭐죠? 정리해고. 그렇죠. 정리해고. 그래서 근로자가 잘못한 거, 사용자가 잘못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통상해고라는 거는 지금 사측에서 만들고 싶은 추가되는 해고인 거예요. 뭐냐? 일을 못하는 사람을 해고하고 싶다 이거죠. 네. 일을 못하는 사람을 해고하고 싶다. 저당과자들을 해고하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이게 이제 사용자가 한 번이라도 보면 저런 욕구가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잘 뽑았어야지. 이게 우리 입장인 거예요. 네가 철저하게 뽑아가지고 문제없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법원의 입장은 일단은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어느 경우에 가능하냐? 기회를 주고, 뭐 교육도 더 시켜주고, 지각 좀 하지 마라 알려주고, 할 거를 다 했는데도 이놈 인간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통상해고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내가 손가락을 꼭 사용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잘렸다. 그럼 같이 일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통상해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이 사람 일 능력이 불능이야. 이 정도까지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통상해고라는 게 있는데 저당과자 해고라는 게 있는데 우리 법원은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 한 번 더 확인한 판례입니다. 원래 있던 법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 자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을 법원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거 보시면은 상당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사람 구실 못한다는 거죠. 그 정도에 미쳐야 해고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면 농협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기대권. 중요한 판례입니다. 발전되는 법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갱신 기대권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1년 기간제 일을 하고 재계약해서 또 1년 일을 하고 이제 3년차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뭐라고 합니까? 2년 이상 일을 2년 초과해서 사용하면 너를 내가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니까 너 집에 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았단 말이죠.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이 사람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뽑고 막 했던 거죠. 2년 동안 막 일을 시키고. 그래서 내가 이 근로계약이 갱신될 기대권이 있는 사람은 해고하면 부당해고다. 이런 판례가 있던 거예요. 이 갱신 기대권 법리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기 포항에서 왔으니까 오늘도 경북전에서 왔거든요. 포스코에 여러 협력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A라는 협력업체를 쓰고 있다가 A라는 협력업체랑 포스코가 계약을 이제 해지를 하고 완료됐으니까 B라는 데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법적으로는 A에 있는 직원들을 B에 있는 회사로 다 고용 승계할 그 의무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 금속노련에서 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노총이랑 막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A에 있는 사람들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50명이 조합원이다. 이 사람 빼고 50명만 B에서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넘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고용이 승계될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유축하게 말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 승계 안 해주면 부당해고다.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판례 보면 되게 복잡한 판례예요. 사실관계가. 근데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옛날에는 따로 없었어요. 그냥 뭐 노조도 막 부시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A에 있는 노조 부시고 싶으면 계약 그냥 만료되면 계약 해지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귀에 쏙 들어오면 그러죠? 없습니다. 제가 좀 나아요. 좀 앞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거 10개를 주면서 1시간에 하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앞에 강의가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제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이거 고정 시간에 통상임금수 아까 했잖아요. 네. 아까 제가 뒤에서 봤는데 고정 시간의 수당의 통상임금수는 핵심이 뭐냐면 그 고정 OT가 기본급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아까 그 SDI 사례가 그런 거거든요. 아까 그 얘기예요. 우리 회사 삼성 SDI에서 20시간의 OT를 줬다. 맨날. 근데 실제로 근로 시간을 연장 근로를 하면 돈을 더 줬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그 OT는 20시간은 뭐예요? 기본급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더 시간을 더 주는 경우에만 이게 기본급에 들어가니까 통상임금이다 이런 법리거든요. 그래서 20시간의 고정 OT가 있는데 연장 근로를 하면 돈을 더 안 준다 이런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데는 이 판례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일에 힘들지 마시고 되는 일에도 조합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임금 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수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결론 위주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는 교섭을 연봉 인상을 1월 1일에 한다 이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1월 1일에 한다. 근데 임금 협상을 6월달 체결했다. 그러면 앞에 6개월 비지 않습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소급분이 통상임금이냐 이거에 대한 겁니다. 이런 사건을 법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조합을. 당연히 통상임금이다. 당연히. 왜냐하면 올라갈 게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기본급이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근로자 사용자가 소정근로가치 평가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정말 단체 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뒤로 밀린 소급분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라고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다.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뭡니까? 임금 협상 여유 있게 해라. 여유 있게 해라. 해 넘어가면 엎어서 해라. 끝까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 빨리 임금 더 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늦어지는 이런 헛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진짜로. 벌써 5분까지 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질의응답을 좀 충분히 받고 아니면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 예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좀 남아가지고 여기서 질의응답을 하거나 남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십사.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5번 민간기업의 경영 성과급의 평균임금수. 이것도 아까 했던 거죠. 요거는 또 아까 봤더니 중요한 거 얘기 안 했어요. 이게 임금에 해당해야지 그 다음에 통상임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임금이 넓은 범위고 통상임금은 그 중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월급이 2월달에 300만 원 들어왔는데 250만 원이 기본급이고 50만 원이 연장근로 수당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임금은 얼마예요? 300이죠? 통상임금은 얼마입니까? 앞에 250만 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임금에 해당해야지 이게 뭐 통상임금인지 뭔지 따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법원이 말하는 임금이 뭐냐? 이런 겁니다. 임금의 정의가 뭡니까? 당황하죠. 야, 임금 일하면 주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건데 임금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계속적, 정기적으로 회사가 지급을 하고 있다. 포인트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포인트가 노동관행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지급 의무가 발생했느냐 이게 임금이에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그 지급할 의무가 글로 써 있거나 이 사업장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규정에는 없지만 회사가 주는 돈이 있다. 이거 우리가 타낼 수 있냐? 이거 없애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없어도 그만큼 관행이 중요한 건데 계속적, 정기적, 지급 의무 세 가지가 포인트인데 우리 법원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 맞는데 중요한 거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다. 그러니까 일한 대가 벗어도 되죠. 귀엽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로의 대가여야지만
이게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회사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는 게 다 임금 근로지. 내가 회사랑 관계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근데 우리 법원은 뭐라고 하느냐, 사용자는 뭐라고, 기획장이 나쁜 놈들 뭐라고 하느냐, 회사가 성과를 내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성과를 내가지고 잉여금이 남아서 회사가 지급하는 건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그럼 뭐냐? 은혜적인 금품이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자본이 만들어낸, 그 회사가 만들어낸 결과에는 자본도 투자가 되어 있지만 노동도 투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잉여금을 얼마를 주든지 간에 회사가 직원한테 주는 돈 전부는 임금이라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되도 않는 얘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몇몇 판례에서 이기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례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요 민간기업 경영평가금이 평균임금이냐, 그 얘기는 성과를 내가지고 회사가 은혜적으로 준 거니까 애초에 근로의 대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퇴직금에 안 넣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재는 지금 막 다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정이 됐다는 케이스도 있고 안 됐다는 케이스도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저기 뭐야, 공공기관에서는 다 인정됐거든요. 네, 공공기관에서는 평균임금이다 다 인정됐는데 민간기업에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네, 정확하게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데가 사건에 지금 다 계류돼 있어요. 같은 쟁점으로. 기아차는 통상임금이잖아요. 이거 평균임금입니다. 그 통상임금의 그 쟁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액이 발생했냐, 내가 그동안에 OT를 얼마를 받아왔는데 통상임금이 올라가니까 차익 발생하는 게 달라 이거고,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금 관련된 소송이에요. 우리 다 연금 넣지 않습니까? 매달 혹은 매년 회사가 퇴직금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평균임금은 한 달에 300만 원인데 왜 200만 넣어? 100만 원 왜 안 넣어? 했을 때 회사가 그 100만 원은 은혜적인 금품이었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차익을 구하는 게 평균임금 소송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차익 가치가 요거는 고정 OT, 시간 횟수에 대한 거고, 평균임금은 대부분 퇴직금에 대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회사에 나와서 돈을 받는데 어디 10원 하나 은혜적인 게 있냐, 이게 우리의 입장인 거고, 요 입장을 견지해서 단역에 명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은혜적인 거라고 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뭐 매출 대비 몇 퍼센트 영업이익을 내면 얼마를 지급한다 라는 식의 지급 의무를 정확하게 단역에 명시를 하셔야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횟수, 이것도 아까 앞에 했죠. 네, 앞에 했죠. 이거는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가 안 되는데, 결론은 그거죠. 언제까지 일을 했냐, 네, 언제까지 일을 했냐, 12월 31일 퇴사일이냐 1월 1일 퇴사일이냐, 네, 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례가 나온 기왕에 나왔기 때문에 뒤집기는 어려운 거예요. 대법원 판례니까. 그러니까 단체별에 퇴사일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기간제 근로자든 정년 퇴직하는 분들이든 우리의 퇴사일은 12월 31일이 아니고 뭐 1월 1일이라든가 아니면 12월 31일 날 퇴사하더라도 마지막 해에 연차휴가 쓰는 걸 지금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지급해온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돈 벌어먹고 다니는 게 저 같은 노무사들이거든요. 회사에다 영업하는 거예요. 그동안 인건비가 이만큼 나가고 있는데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만큼 줄여드릴게요, 이렇게 접근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주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잘 그 단체협약에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 가시죠? 되게 중요한 거고, 생각보다 이 질문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전년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게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너는 1년을 거쳐 다음날 안 나왔잖아, 이런 얘기인데 약간 답답한 거예요. 법을 잘못 만든 거죠. 네,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나오게 법을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입법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 옳지 않죠. 주제가 안 맞으니까 꼭 단협으로 방어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 교대노조 무쟁의 장려금 지원이 불이익 취급이냐, 부당노동 행위냐. 이해가 안 되시는데 여기 복수능 사업장 꽤 계시죠? 네, 계실 겁니다. 이 사례는 그런 사례인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실 거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이 2개 있을 수 있고 3개 있을 수 있고 1개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죠. 근데 우리 회사 안에서 교섭을 할 수 있는, 복수노조일 때 교섭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2가지의 방법이, 하나는 교대 노조를 정하는 거예요. 창구 단위를 열어서 교대 노조를 정하자. 그럼 노조가 2개 있으면 2개가 참가하겠죠? 2개가 참가해서 그 창구 단위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과반수예요. 전체 직원이 아니라 창구 단위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과반수가 교대 노조가 됩니다. 그러면 노조가 3개가 되거나 4개가 되면은 과반수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공동 교섭단을 만드는 거고요. 2번째 방법이, 회사가 노조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개별 교섭할게, 각각 할게. 창구 단위라 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하나로 만들어 와, 이런 건데, 우리 필요 없고 각각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어떤 경우에 개별 교섭을 할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개별 교섭이 좋은 것 같잖아요. 왜냐면은 창구 단위라 하면은 교섭을 할 수 없는 조합이 생기는 거예요. 노동조합인데 교섭을 못해. 되게 위헌적인 발상인데, 개별 교섭을 하면 적어도 그런 상황은 안 발생하죠. 그래서 개별 교섭이 좋다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악용하는 경우가 생겼던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 노조와 B 노조가 있다. 우리 회사가 A 노조랑 친했어요. 이른바 어용일 수도 있겠죠. 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용인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고 있었는데 금속노령이나 금속노조에서 하나 만든 거예요. 조합을. B가 생겼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A 노조가 교대 노조가 되면 꼴 보기 싫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볼 일이 없는 겁니다. 교섭을 A랑만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B 노조, 그러니까 여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다수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싶겠어요? 여기랑 말하고 싫겠죠. 여기를 뺏고 싶겠죠. 조합원들을 회사 이쪽으로 옮기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개별 교섭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노조한테 이익을 막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친한 애가 교대 노조가 되면 거기랑만 하고, 내가 안 친한 애가 교대 노조가 되면 개별 교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내가 A랑 친했는데 B가 들어와서 커졌어요. 그래서 요 A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 교섭을 요구를 하고, 요거는 창구 단위를 한 건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A 노조한테만 무쟁의 장려금을 줬던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요게 공동대표 의무 혹은 우리 불이익에 해당합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회사는 A 노조한테, 친한 노조한테만 너네들은 쟁의행위 아니었으니까 100만 원 줄게 했던 겁니다. 차별 놓던 거죠. 이거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법이 이상해요. 법이 이상한 거예요. 10년 동안 입법자가 생각을 못했던 수많은 케이스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게 포인트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전화를 주셔야 돼요. 꼭.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사업장에서는 개별 교섭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의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복수노조의 사업장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연락을 주세요. 교대 노조는 방어하는 쪽에서, 소수노조는 공격하는 쪽에서 제가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노총이랑 민주노총 법률원이 이 사건을 제일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저희한테 연락을 꼭 주십시오. 노동조합의 자수성에 관한 판단. 요거는 이제 삼성 에버랜드 사건입니다. 삼성 에버랜드. 판례를 먼저 보시면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 그러니까 이게 어용이라는 얘기예요.
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설립이 무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판례를 다 읽어봤는데 우리 회사에 어용노조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케이스가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되고 포인트가 뭐냐면 판례를 좀 읽어보니까 엄청난 체증이 돼 있어요. 민주노총 구성노조에서 엄청나게 잘 대응을 잘한 거죠. 그래서 회사가 지원하고 민주노총 그 지회장 찾아가가지고 협박하고 다 자료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용노조가 생길 것 같다고 하면은 그냥 뭐 대놓고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자료를 어떻게 채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것도 전문가랑 상의하셔야 돼요. 상급단체 뭐 활동가나 아니면 법률을 상의하셔가지고 이런 판례가 당연한 얘기인데 왜 제가 얘기하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첫사례예요. 노동조합 설립 무효를 딱 제대로 한 게 이게 첫사례고 작년 처음 나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용노조가 다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야 첫사례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어용노조가 있거나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상담을 꼭 받으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9번 이것도 설명드려야 됩니다.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자성.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법에는 근로자가 크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금기법, 하나는 노조법.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기법상 근로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근로기재법의 적용을 받아서 보호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에요. 금기법상 근로자는 금기법을 적용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노조법은 뭡니까? 근로기준법 적용받을 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모여서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는 정도는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금기법상 근로자가 완전한 근로자라면 그 뒤에 후자는 반만 근로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됐냐면 뭐 대리기사님들 아니면 이렇게 출장 가서 수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프리랜서로 계약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근로자가 아니야 하다가 중간에는 금기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교섭은 확인해 줄게 해가지고 설립신고증을 내주다가 이제 작년에 와서 금기법상 근로자가 되겠다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법리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했던 거죠. 여기 코웨이인가 뭐 그런 데인데 계약을 프리랜서로 합니다. 기사님이랑 일을 줘요. 코웨이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개인 사업자니까 다른 업체 정수기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계약서에 써 있어요. 코웨이만 한다. 그다음에 코웨이가 준 옷을 입어라. 팔겠죠. 주지도 않아요. 옷을 사라. 그다음에 코웨이의 매뉴얼을 따라라. 코웨이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다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코웨이가 고용한 것과 마찬가지인 정도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포인트가 이 사람이 받던 요격비가 있어요. 그게 사업 3.3% 떼는 그런 돈인데 그게 임금이다. 그러니까 퇴직금 지급해라. 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근로자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뭐 초탁직이 있고 계약직도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 조합에서는 근로자가 넓어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고민을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받을 것인가 따로 하라고 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했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도시공사예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도시공사입니다. 정규직은 200명인데 수영강사분들이 한 500명?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500명이 프리랜서인데 왜냐면 그 사람 다른 데서 또 강사하시는 데 가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분리가 돼야 된다 우리의 주장이었는데 결국에는 마치 우리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인정이 돼버렸어요. 노동위원회에서. 내용은 복잡한데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규직의 임금을 저기 강사님들이 정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저쪽에서 수가 많잖아요. 300명이니까. 그래서 대안이 뭐냐 이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조합 선거에서 수영 강사 출신이 위원장이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데 기아차 같은 데에서 비정규직 같이 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구성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대할 것인가를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원청업체의 단체 교섭 의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례인데 판례는 아니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입니다. 작년에 화제가 됐던 판정이죠. 대한통운 얘기, 대한통운에 택배기사가 있어요. 대한통운이 있고 대리 점주가 중간에 있고 택배기사가 있습니다. 대한통운에 직접 고용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리 점주랑 계약을 해서 중간 하나 거쳐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기사님들이 대리 점주랑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 맺고 있는데 왜 내 임금을 CJ한테 달라고 하느냐? 왜 CJ랑 단체협약을 체결을 하느냐? 좀 부당한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CJ한테 단체협약을 전체를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단체협약에 100조까지 있으면 예를 들어 100조까지 있으면 그 중에 한 106개 정도 안전에 관련된 거라든가 CJ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에 한정해가지고 대한통운이랑 CJ랑 교섭을 하겠다 했는데 CJ가 거부했죠. 난 너네랑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 대리점주랑 해라.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교섭 거부 혜택으로 부당동행위를 넣었고 인정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법원에 가 있어요. 행정법원에 가 있는데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겁니다. 이런 길이 열렸으니까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업장은 다를 수 있거든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업체가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라면은 이렇게 해서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키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하청업체 사장이랑 이렇게 교섭을 하고 있는데 야 원천에서 노무비로 이번 연도에 100억밖에 안 들어와서 더 줄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배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원청업체랑 교섭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 한다. 그래가지고 원청업체한테 교섭 요구하고 그다음에 부모 인정받고 그러면 요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가만 안 놔두죠. 물론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사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해결해라 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노동청에서 이런 문제를 감지하고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거 큰 회사랑 교섭하려고 하면은 그 노동청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중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청을 개입시켜가지고 노동위원회를 개입시켜가지고 교섭을 잘 푼다든가 이렇게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걸로 꼭 원청이랑 교섭해서 단협을 체결하십시오. 좋겠지만 꼭 그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라는 말씀 드리려고 이걸 갖고 왔습니다. 아주 알차게 10개를 싹 기가 막히죠. 마치 3시간 들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거예요. 병원 의사에게, 야근 작사에게, 노동법은 전문 노무사나 변호사한테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어보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꼭 크로스 체크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뭐 사건을 하거나 정말 특수한 사업장이 있어서 자문계약이 필요하면 자문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지만 그 외에 좀 영세하거나 개별 케이스인데 뭐 건만 돈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총에 있는 법률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하는, 더블 체크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일을 저질러 놓고 항상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해결이 어려워요. 그리고 법률원 무능하다. 이런 뜻떠는 얘기가 뭐 전국에 퍼져 있는데 항상 일을 하고 갖고 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기 전에 꼭 물어보시고 그렇게 일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번호 불러드릴까요 지금? 명함 몇 장 없어가지고 010 전화 안 받으면 이제 용서 7명이나 있다. 010-4547에 4061 4061 전화 안 받으면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니더라도 꼭 누군가가 전화를 드립니다. 4547에 4061
4061. 네, 김동준. 네. 이름까지. 김동준. 그래요, 김동준.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경북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경북 아까 포항에서 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포항에 이제 일이 많아가지고 거기 이제 냈는데 그건 뭘 의미하냐? 우리 법률원에서 가장 활동적이다. 이게 보면 이래 보이지만 제일 다니는 거 좋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러주시면 가서 도와드리니까 너무 밤에만 전화하지 마세요.